옛날 아주 먼 옛날에 조선의 중심인 한양도성 안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권세 높고 인자한 이 대감의 저택이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요. 이 대감댁은 평소에도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나 지나가는 나그네나 굶주린 백성들이 문턱을 넘나들며 배를 채우던 곳이라 한양 사람들에게는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덕이네라 불리는 유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하나뿐인 자식을 돌병으로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 이 대감댁의 은혜를 입어 이곳에 머물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자신의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며 이 대감의 늦둥이 아들인 준이 공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그녀의 젖을 먹고 자란 준이는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덕이네에게 준이는 단순한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준 한 줄기 빛이자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삶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던 그날 아침에도 덕이네는 준이 공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마당에서 나비를 쫓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치맛자락을 잡고 어리광을 부리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강정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곤 했는데 덕이네는 아이의 통통한 볼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광경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처럼 위태로웠고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조금씩 이 대감댁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다가오고 있었으니 이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부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서슬퍼런 칼날을 든 금군들이 들이닥쳐 영모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포박하라. 는 호령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무거운 쇠사슬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이 대감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누군가의 간계에 빠진 왕의 명령은 냉혹하기만 했고 저택의 화려한 단청 위로는 불길한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네는 본능적으로 준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구석방에 몸을 숨겼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은 점점 더 가까워져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안방마님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마님의 눈에는 공포보다 남겨진 아들을 향한 지독한 걱정과 애절한 당부가 가득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것처럼 암담해졌고 덕이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군사들에게 들킬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떨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참 뒤 소란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덕이네는 피투성이가 된 마님이 쓰러져 계신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마님은 이미 숨이 가빠져 죽음의 문턱 앞에 위태롭게 서 계셨습니다. 마님은 덕이네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덕이네야 우리 준이를 부탁한다. 제발 저 여린 목숨만은 살려다오. 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멀리 도망쳐서 살아다오라고 유언을 남기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덕이네는 목 놓아 울고 싶었으나 당장 들이닥칠 포졸들의 발소리에 슬픔을 억누르고 마님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를 등에 업고 결연한 의지로 일어섰습니다. 덕이네는 준이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을 벗기고 자신이 미리 챙겨두었던 낡고 해진 누더기 옷을 입혔는데 이는 고귀한 공자의 신분을 감추고 미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보이게 하려는 필사적인 방책이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무서워하며 유모의 목을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덕이네는 아이의 귀에 대고 이제부터는 내가 네 어머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야 한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렸고, 주인 마님께 받은 은혜를 목숨으로 갚겠다는 결심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포졸들은 덕이네를 발견하자마자 칼끝을 들이밀며 내 인연, 그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구냐? 이 대감의 자식임이 분명하니 당장 내놓으라 고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이네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준이를 감싸 안으며 당당하게 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입니다. 집안이 시끄러워 데리고 나가려던 차민이 제발 우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정직한 여인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덕이네와 준이를 번갈아 보며 유모 주제에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아이의 살결이 이토록 희고 고운데 어찌 노비의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덕이네는 바닥에 머리를 짚고 쓰며 이 아이는 제 자식이 맞습니다. 제 젖을 먹고 자랐으니 살결이 고운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 불쌍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바닥을 적셨고 그 절박한 모성애는 잠시 포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하고 진실해 보여 그들도 주춤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간 덕이네는 불타는 저택의 연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준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며 준이를 그 아이의 분신처럼 여겼고 내가 낳은 자식도 못 지킨 죄인이 이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던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포졸들은 결국 이 대감의 직계 자손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올리며 덕이네와 준이를 일단 감옥에 가둔 뒤 나중에 처벌을 결정하기로 했고, 그렇게 남매 아닌 모자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으며 여기저기서 억울하게 잡혀온 이 대감댁 종들의 흐느낌이 들려와 덕이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오로지 준이의 손을 꼭 잡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준이에게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나를 유모라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꼭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단다라고 가르치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유모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어머니 너무 아프지 마세요라고 속삭였고 그 말 한마디에 덕이네는 만 갈래로 찢어지던 마음이 다시금 단단하게 결합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한양도성에는 이 대감의 처형과 그 가솔들에 대한 유배령이 내려졌고 덕이네와 준이는 비록 역적의 가솔로 분류되었으나 유모의 자식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천민의 신분으로 남쪽 끝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도성 입구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와 이 대감댁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덕이네는 화려했던 저택이 검은 재로 변해버린 풍경을 뒤로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녀의 등에 업힌 준이는 멀어지는 한양 도성을 바라보며 어머니, 우리 이제 다시는 저 집에 못 가나요? 라고 물었고 덕이네는 대답 대신 아이의 다리를 더 꽉 움켜잡으며 먼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유배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으며 포졸들은 죄인들을 짐승처럼 다루며 조금만 지체해도 채찍을 휘둘렀고 덕이네는 자신의 등에 업힌 준이가 다칠까봐 온몸을 굽혀 매를 대신 맞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집신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 나왔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준이의 배를 채워줄 주먹밥 한 덩이를 구하기 위해 포졸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여정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위태로운 행군이었으며 덕이네의 마음속에는 오직 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산기슭에 잠시 머물 때면 덕이네는 준이를 나무 밑에 앉혀두고 자신은 숲속을 뒤져 머루나 다래 같은 열매를 찾아다녔고 그것들을 정성껏 닦아 아이의 입에 넣어주며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준이는 예전에 먹던 화려한 음식 대신 거친 열매를 씹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유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느끼며 조금씩 이 가혹한 현실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밤마다 준이의 발을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닦아주며 공자님, 아니 내 아들아. 우리가 남쪽 섬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때까지는 이 어미가 방패가 되어주마라고 다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 충청도 땅에 접어들었을 무렵 유배 행렬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이는 포졸들 사이에서 준이를 제거하라는 은밀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이네는 포졸 대장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살기를 띠고 있음을 눈치채고 밤마다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은 채 준이의 곁을 지키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밤중에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품속에 작은 비녀 하나를 숨겨두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이에게 도망칠 길을 미리 일러주는 등 치밀하게 움직이며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나기가 세차게 몰아쳐 유배 행렬이 동굴 속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을 때 포졸 대장이 칼을 만지작거리며 덕이네 쪽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대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아이만 없으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찌 이런 짐 덩어리를 고집하느냐 고 유혹하며 그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덕이네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제 자식을 죽이고 얻는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을 베고 이 아이는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일갈하며 대장의 기세에 맞섰습니다. 덕이네의 서슬퍼런 기백의 대장은 주춤하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과 사리가 가득 차 있었고 덕이네는 이제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돌아가신 마님의 얼굴과 자신의 죽은 아이를 떠올렸고 하늘이시여 부디 이 여린 생명을 지켜주소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준이 공자만은 무사히 남쪽 땅에 닿게 해주소서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빗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며 오직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모성애만이 어두운 동굴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숲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을 때 유배 행렬은 다시 길을 나섰고 덕이네는 준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포졸들의 동태를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긴장한 손길을 느끼며 어머니 손이 너무 떨려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라고 오히려 덕이네를 위로하며 아이답지 않은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어 그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네는 그 작은 위로에 힘을 얻어 다시금 허리를 꼿꼿이 펴고 험한 산길을 올랐으며 그들의 앞에는 이제 영남과 한양을 잇는 가장 험난한 고개인 문경세제가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문경세제를 오르는 길은 가파른 경사와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정들도 숨이 턱에 차오르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덕이네는 준이를 업은 채 묵묵히 그 고개를 넘으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준이의 무게로 인해 짓눌려 피멍이 들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면 죽음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이름 모를 짐승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만 덕이네의 가슴 속에 품은 준이라는 작은 등불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문경세제의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에서 포졸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열이 흐트러졌는데 이는 산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으나 실제로는 대장이 혼란을 틈타 준이를 처리하려는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덕이네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준이를 안고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려 숨었으며 어둠 속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소란을 숨죽여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도망쳐야 할 때인지 아니면 끝까지 포졸들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할지 갈등했지만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덤불 속 깊숙이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소란이 지나고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 덕이네는 준이를 조심스럽게 깨워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도망자라기보다는 생명을 수호하는 고결한 수호자의 발걸음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양도성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기와집과 평화로운 봄날의 기억은 이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오직 거친 산길과 먼지 날리는 흙길만을 바라보며 남쪽 끝 바다를 향해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덕이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준이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그들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 문경세제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 발밑으로 펼쳐진 구름바다와 저 멀리 굽이치는 산맥들을 바라보며 덕이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아, 보아라. 우리가 저 험한 고개를 넘어왔단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보일 거야 라고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등에 머리를 기댄 채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유모의 헌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덕이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가시는 기분을 느끼며 다시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한양의 구름이 여전히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비록 험난할지언정 생명의 빛이 비치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정상의 풍경도 잠시 덤불 속에서 다시금 포졸 대장과 그의 수하들이 나타나 덕이네와 준이를 포위하며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역적의 씨앗은 이곳에서 끝을 맺어야 한다며 칼을 뽑아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절벽 끝으로 몰린 덕이네는 준이를 등 뒤로 숨기고 포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고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길가에서 주워든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덕이네의 머리칼을 휘날렸고 준이는 유모의 옷자락을 잡으며 눈을 질끈 감았으며 문경세제의 험준한 절벽 위에서는 이제 모자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도성 안에서 가장 인자하기로 소문났던 이 대감의 집안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배후에는 권력에 눈이 먼 간신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을 덕이네는 어린 마음에도 짐작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아이를 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상실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준이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고 비록 천민의 신분으로 유배를 가는 처지라 할지라도 준이만큼은 반드시 반듯한 대장부로 키워내겠노라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이제 한양의 맑았던 하늘은 영모의 누명과 함께 자욱한 안개와 연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고 덕이네와 준이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험한 남쪽 끝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며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양의 구름 아래 맺힌 그들의 인연은 이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힘으로 단단해져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게 되었고, 유모 덕인의 헌신적인 투쟁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며 전설 같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덕인애는 멀리서 들려오는 절벽 아래 물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아이를 업고 험한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경세제의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은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가파르고 험악하여 장정들도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어야 했으며 덕인애는 그 험한 돌길을 피투성이가 된 발로 준이를 업은 채 묵묵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개는 산허리를 감싸 안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했고 숲속에서는 정체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모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덕인애는 오직 준이의 다리를 꽉 움켜잡으며 공자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준이의 무게로 인해 이미 휠대로 휘어버렸고 땀방울은 눈가를 적셔 앞을 가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그것은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내린 지독한 모성애의 기적과도 같은 강인한 행군이었습니다. 유배 행렬을 이끄는 포졸대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덕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사고로 위장하여 없애고 한양의 권세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검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의 손은 수시로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험하고 가파른 절벽길로 대열을 이끌며 덕인애가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렸으나 덕인애는 바위 틈을 손으로 움켜쥐며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준이를 결코 내려놓지 않았으며 그 기계의 대장은 오히려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대장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밤이 깊어지면 절벽 아래로 저들을 밀어버리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렸고 문경세제의 차가운 바람은 그 불길한 음모를 실어 나르는 듯 산속을 휘돌며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으니 모자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덕인애는 이미 대장의 살기를 느끼고 있었으며 밤마다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준이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품속에 숨겨둔 비녀를 꽉 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피로 대신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아낼 겨를도 없이 준이에게 먹일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받아내었고 그것을 아이의 입술에 적셔주며 준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 어미가 죽어도 너만은 살릴 것이니 하늘이 돕고 계신단다라고 다독였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어린 마음에도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유모의 목을 더 꽉 껴안으며 이 험한 고갯길을 함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대장은 유배 대열을 절벽 끝자락의 좁은 길목에 멈춰 세우고는 오늘 밤은 여기서 노숙을 하겠다는 명을 내렸는데 그곳은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청길낭 떨어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덕인애는 준이를 안쪽 바위 벽에 밀착시키고 자신은 바깥쪽을 막아서서 잠이 들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지만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인해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져 의식은 자꾸만 가물가물해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대장은 기회를 엿보다가 부하 둘을 데리고 칼을 뽑아든 채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덕인애 쪽으로 다가갔으며 그들의 발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칼날에 반사된 희미한 별빛만이 비릿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막 칼을 내리치려던 찰나 갑자기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는 바위산을 진동시키고
나무들을 흔들며 사람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웅장하고도 위험 있는 산신령의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대장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덕인애도 깜짝 놀라 준이를 품에 꽉 안았는데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집채만 한 호랑이였으며 그 눈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위엄있게 포졸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그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문경세제를 지키는 산신령의 화신이었는지 덕이네와 준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살기를 뿜어대던 대장만을 노려보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고 대장은 공포에 질려 살려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절벽 아래로 도망치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 더 크게 포효하며 포졸들을 산 밑으로 쫓아버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절벽 위는 정적이 감돌았으며 덕인애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 하늘이 보낸 도움임을 깨닫고는 호랑이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덕인애를 향해 짧은 울음소리를 내더니 마치 길을 안내하듯 고갯길 위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덕인애는 그 뒤를 따라 준이를 업고 다시금 힘차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호랑이는 험한 길을 피하고 비교적 완만하고 안전한 길로 모자를 이끄는 듯 했으며 덕인애는 그 신비로운 짐승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던 극심한 통증조차 잊어버린 채 오로지 준이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준이는 신기한 듯 호랑이의 꼬리를 바라보며 어머니, 저 커다란 고양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덕인애는 그렇단다. 네가 큰 인물이 될 아이라는 것을 산신령님도 알고 계신 모양이구나 라고 대답하며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는 묵직하면서도 리드미컬하게 들려와 덕인애의 심장 소리와 어우러졌고 그렇게 신비로운 산신의 인도를 받으며 모자는 죽음의 고비가 가득했던 문경세제의 가장 위험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밝아오자 호랑이는 어느 너른 바위 언덕에 멈춰서서 덕인애를 한번 쳐다보고는 안개 너머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덕인애는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거대한 발자국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장과 포졸들은 이미 겁에 질려 멀리 도망가 버렸거나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보이지 않았고 덕인애는 이제 포졸들의 감시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진 틈을 타 아이를 눕히고 바닥에 떨어진 마른 열매와 맑은 샘물로 허기를 달래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이 도우시니 반드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준이는 유모의 무릎을 베고 잠시 단잠에 빠져들었으며 문경세제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화로운 햇살을 모자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잠시 뒤 흩어졌던 포졸들 중 몇몇이 겁에 질린 얼굴로 다시 나타났으나 그들은 이제 덕인애와 준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자들로 여겨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치만 보게 되었으니 사례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장은 결국 산비탈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되었고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행렬에 합류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준이를 해치려는 욕심 대신 호랑이의 눈빛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 차 있어 다시는 음모를 꾸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덕인애는 이를 보며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치를 다시금 깨달았고 준이에게도 사람이 올바르게 살면 짐승도 감복하는 법이니 너는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며
남은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문경세제를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수월했으나 덕이네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자꾸만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준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포졸들이 건네주는 거친 보리밥 한 덩이를 준이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며 인내했습니다. 포졸들은 이제 덕이네에게 함부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험한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도 하는 등 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호랑이의 기적이 그들의 투박한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산신령의 가호를 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창백했던 뺨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니 이는 모자가 겪은 첫 번째 시련이 불러온 축복과도 같은 결실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벚꽃 잎들이 바람에 날려 모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을 때 덕이네는 한양의 봄날을 떠올리며 잠시 슬픔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과거에 매달리면 오늘을 살 수 없다고 다짐하며 눈앞에 펼쳐진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준이를 훌륭한 대장부로 키워 가문의 원한을 풀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는 고통스러운 유배기를 희망의 길로 바꾸어 놓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발자국마다 덕이네의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고 문경세제의 험준한 바위들도 모자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는 길을 터주는 듯 부드럽게 느껴졌으며 모자는 그렇게 운명의 소용돌이를 뚫고 남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습해지고 따뜻해졌으며 덕이네는 준이가 더위를 먹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의 머리를 감싸주고 길가에서 큰 잎사귀를 따서 부채질을 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정성 어린 손길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유모의 땀을 닦아주었고 덕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희를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으나 그들은 이제 세상 그 어느 친모자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가장 고결한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세상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마침내 경상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자 덕이네는 이제 정말 고생의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한편으로는 낯선 섬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준이의 손을 꽉 잡으며 준아, 저 바다 너머가 우리가 살 곳이란다. 그곳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될 거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준이는 바다를 처음 보는 듯 신기한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경세제의 호랑이가 보여준 기적은 모자에게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용기와 하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덕이네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문경세제 쪽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산신령께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부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한양의 그 어떤 귀부인보다 우아하고 강인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곁에 서서 작은 돌탑을 쌓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고 모자는 그렇게 과거의 슬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바닷가 마을의 모래사장 위에 조심스럽게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포졸 대장은 이제 멀찍이서 고개를 숙인 채 덕이네의 눈치를 살피며 저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렸고 부하들도 서로 소곤거리며 덕이네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떠받드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유배 행렬의 마지막 구간은 의외로 평화롭고 정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장은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보며 탐욕이 불러온 화를 뼈저리게 후회했고 덕이네에게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 몇 봉지를 건네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덕이네는 그 음식을 받아 준이에게 먹이며 원수도 정성으로 대하면 마음을 돌리는 법이다라고 가르쳤고 준이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진정한 대인배의 풍모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바다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은빛 물결이 일렁일 때 유배 행렬은 섬으로 들어가는 나룻배 앞에 도착했으며 덕이네는 준이를 안고 배에 오르며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섬의 실루엣은 어둡고 적막해 보였으나 덕이네는 그곳이 바로 준이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둥지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었습니다. 준이는 배의 난간을 잡고 일렁이는 물결을 보며 어머니, 바다가 정말 넓고 깊어요. 저도 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게요라고 약속했고 덕이네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긴 여정의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룻배가 섬의 선착장에 닿았을 때 덕이네는 가장 먼저 배에서 내려 준이를 땅에 세우고 흙을 한 움큼 쥐어 냄새를 맡으며 이 낯선 땅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살폈고 척박하지만 강인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섬 사람들은 역적의 가솔이 온다는 소문에 멀찍이 서서 차가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덕이네는 그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마을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준이가 씩씩하게 발을 내디뎠고 포졸들은 이제 임무를 마쳤다는 듯 배를 타고 다시 캅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섬에 남겨진 모자는 오직 서로의 숨결에 의지해 어두운 밤길을 밝혀 나갔습니다. 덕이네는 마을 외곽에 마련된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 짐을 풀고 준이를 눕힌 뒤 차가운 방바닥을 자신의 체온으로 데우려 애쓰며 첫날 밤을 보냈고 창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문경세제의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든든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든 준이의 얼굴을 보며 이제 정말 우리뿐이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단했던 유배길의 기억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모자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고 강인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경세제의 기적은 단순히 호랑이가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덕이네의 숭고한 헌신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얻어낸 생명의 증표였으며 그것은 앞으로 섬에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모자가 결코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덕이네는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을 쓸며 섬에서의 첫 아침을 준비했고 준이는 잠에서 깨어나 유모를 도와 물을 기르러 가는 등 모자는 이제 한 가문의 주인이 아닌 척박한 땅을 일구는 농부이자 어부로서의 삶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남해의 푸른 물결을 따라 소문이 퍼져나갈 것이며 유모덕이네의 위대한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준이에게 준아,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토록 헐벗고 굶주린 처지이나 내 마음속의 고결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고 당부하며 매일 아침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으며 얻은 푼돈을 모아 준이의 책을 사기 위해 자신은 끼니를 거르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아이를 대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그런 헌신을 보며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하였고 척박한 섬마을의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매일 밤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을 향한 지혜를 닦아나가는 준이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문경세제의 호랑이는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덕이네는 가끔 산을 바라보며 그 웅장했던 기운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녀가 힘든 노동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은 바닷바람에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한양의 살구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으며 준이는 유모의 그런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어머니의 정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척박한 섬마을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다시 올 봄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문경세제를 넘어 섬에 안착한 모자의 이야기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다음 장에서 펼쳐질 더 깊고 진한 인내의 시간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덕이네의 강인한 모성애와 준이의 고든 기계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섬마을의 기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지 가슴 벅찬 전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문경세제의 호랑이가 전해준 그 신비롭고 든든한 기운을 마음속에 품고 소백산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드시고 내일 이어질 감동적인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리며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덕이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준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준이는 유모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으며 섬의 밤은 파도 소리와 함께 깊어갔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던 그 긴박하고 두려웠던 기억도 이제는 한 조각의 추억이 되어 모자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었고 그들은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 아래서 다시금 땀 흘려 일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섬 위로 쏟아지며 모자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축복해주고 있으니 당신도 이제 모든 근심을 파도에 실어보내고 덕이네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남해의 외딴 섬에 도착한 덕이네와 준이는 마을 가장자리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초가집에 짐을 풀었으며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닷바람은 창호지를 찢어 버릴 듯이 거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어린 준이는 유모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덕이네는 한기 가득한 방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 아이를 눕히고는 차가운 손을 비비며 준아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는 이 어미가 너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준이가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한양의 화려했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이 척박한 땅에서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자식이 섬에 들어왔다는 소문에 하나둘 초가집 근처로 모여들어 차가운 눈초리로 모자를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누구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이 없이 저주받은 이들이 왔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덕이네는 그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쌓아 올렸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사람들의 미움보다 준이의 줄인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걱정이 태산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덕이네가 다가오면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어디서 더러운 역적의 씨를 키우려 드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덕이네는 허리를 굽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하며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씻고 갯벌로 나가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네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바구니를 들고 갯벌로 나가 차가운 진흙 속에 무릎을 박고 조개를 캐며 손톱 아래가 흙투성이가 되고 소금기에 절어 쓰라린 고통을 겪었지만 준이에게 먹일 쌀 한 줌을 구하기 위해 한
번도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덧 한양의 고운 유모의 손이 아니라 거친 나무 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바닷물에 불어 터진 발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으나 덕이네는 준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만 생각하며 고통을 잊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가 가져온 작은 게와 조개로 끓인 국을 먹으며 유모의 얼굴에 묻은 뻘을 닦아주었고 어머니 손이 너무 아파 보여요 라고 울먹였지만 덕이네는 괜찮단다.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보면 이 어미는 하나도 아프지 않단다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섬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으며 덕이네는 마을에서 가장 고된 일인 미역 따기와 소금 굽는 일까지 자처하며 얻어낸 보리쌀로 준이의 끼니를 이어갔고 자신은 늘 누룽지나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준이의 밥그릇에는 항상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횃불을 들고 갯바위로 나가 낙지를 잡았는데 거센 파도가 몸을 덮칠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등 뒤에 있는 준이를 생각하며 바위를 꽉 움켜잡고 거친 바다와 맞서 싸우며 강인한 해녀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으나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하는 덕이네의 모습에 조금씩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주 가끔은 남은 생선 한 토막을 슬그머니 그녀의 문 앞에 놓아두고 가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이네는 준이에게 육체적인 안락함만을 주려 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틈틈이 주워온 낡은 북과 먹으로 준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척박한 섬 환경에서도 준이가 가문의 기계를 잃지 않도록 누구보다 엄격하게 훈육하며 아이의 정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녀는 준아,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처지이나 네 마음속에는 한양의 선비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지혜가 없으면 평생 이 섬에 갇혀 원망만 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며 매일 밤 등불 아래서 아이와 함께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준이는 배고픔과 졸음에 자꾸만 고개를 떨구었지만 덕이네는 그럴 때마다 준이의 손바닥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고 아이는 유모의 눈에서 흐르는 소리 없는 눈물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없어 갯벌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공부를 이어갔고 덕이네는 준이가 쓴 글자가 파도에 씻겨 내려갈 때마다 다시 써보라고 시키며 지식은 파도에 씻기지 않도록 내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학업을 독려했습니다. 준이는 처음에는 유모가 왜 이토록 자신을 고생시키는지 원망하기도 했으나 유모가 밤마다 피 묻은 손을 숨기며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밤새도록 글 읽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에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가 섬의 거친 파도 소리를 잠재우는 평화의 노래처럼 느껴져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덕이네는 준이의 책을 사기 위해 마을 부잣집에 언빨래를 수십 통이나 해내었으며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감각을 잃으면서도 아이가 새 책을 보고 기뻐할 모습만 생각하며 묵묵히 옷감을 치댔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지독한 고통을 겪었지만 덕이네는 그 대가로 얻은 낡은 서책 한 권을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오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을 얻은 듯 행복해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의 짓무른 손을 보며 그 책을 차마 넘기지 못하고 엉엉 울었지만 덕이네는 이 책 한 권이 너의 미래를 열어줄 열쇠이니 울지 말고 한 자라도 더 익히거라라며 준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모자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추운 겨울밤을 버텼습니다. 섬의 아이들은 준이를 역적의 자식이라 놀리며 돌을 던졌고 준이는 참다 못해 그들과 싸워 옷이 찢겨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덕이네는 준이를 크게 꾸짖으며 매를 들었고 너는 주먹으로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엄하게 훈계했습니다.
준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으나 덕이네는 남들이 너를 역적이라 부른다고 해서 정말 역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고결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그들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워 주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가르침대로 다음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조개를 나누어 주었고 그 아이는 준이의 의젓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섬마을의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덕이네는 준이가 장성에 가자 이제는 가문의 비밀과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며 네 아버님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분이셨다. 너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아이의 가슴 속에 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준이에게 복수심이 아닌 정의감을 가르쳤고 권력은 남을 누르는 수단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함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어 준이는 유모의 말 한마디를 경전처럼 받들며 성장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거친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꼭 암행어사가 되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라고 약속했고 덕이네는 그 기특한 말에 아이를 껴안으며 남모르게 흘리는 기쁨에 눈물을 바닷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이네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준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의 기품을 갖추게 되었으나 섬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공공했고 덕이네는 기력이 쇠해져 예전처럼 갯벌일을 오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이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남의 집 바느질이라도 밤새워 해내며 등불 기름을 아끼지 않았고 준이는 그런 유모를 위해 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고 물고기를 잡아오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제 덕이네를 보면 덕이 어멈이라 부르며 정중히 인사했고 그녀가 보여준 10년의 세월은 역적의 가솔이라는 낙인조차도 덮어버릴 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기록이었으며 모자는 그렇게 섬의 일원으로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여름이면 모기는 방 안을 가득 메우고 겨울이면 바닷바람이 문틈으로 칼처럼 들어왔지만 덕이네는 준이의 잠자리를 항상 따뜻하게 지켰으며 그녀는 자신의 배가 고파도 준이에게는 항상 신선한 해산물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준이가 혹여나 섬 생활에 지쳐 한양을 그리워할까봐 예전 대감댁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들려주면서도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흙이야말로 네가 앞으로 짊어질 백성들의 삶임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만지며 이 손이야말로 저를 키운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라고 말했고 덕이네는 그 말에 모든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는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섬마을 서당 훈장은 준이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무료로 그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덕이네는 정당한 대가 없이는 배움도 빛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짠 소금을 훈장댁에 매달 가져다 주며 당당하게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준이에게 남의 은혜를 입되 결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독립심을 심어주어 준이는 누구보다 자립심 강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덕이네의 이런 엄격한 사랑은 준이에게 거친 섬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고 준이는 유모가 끓여준 소박한 미역국 한 사발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찬으로 여기며 학문의 정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센 태풍이 섬을 덮쳐 초가집 지붕이 날아가고 마당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덕이네는 준이를 품에 꼭 안고 밤새도록 기둥을 붙잡고 버텼으며 그녀는 무너져가는 집 안에서도 공자님의 책들이 젖을까봐 자신의 옷으로 책을 감싸 보호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며 준이는 어머니, 이제 정말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한탄했지만 덕이네는 준하 폭풍은 나무를 뿌리째 뽑으려 하지만
강한 나무는 그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단다. 너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그 깊은 해안에 감탄하며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노라 다짐했고, 모자는 다시 벽을 바르고 지붕을 얹으며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덕인에는 준이가 한자 한자 정성껏 쓴 시를 읽어보며 글 속에 담긴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발견하고는 내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하지만 그 힘은 항상 약한 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가르침을 받아 섬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시로 읊으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덕인애는 그런 준이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주인 마님이 부탁하셨던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과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이 아이가 한양의 명예를 되찾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큰 인물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아이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섬의 가을은 억새가 바람에 휘날리며 은빛 물결을 이루었고, 덕인애는 준이와 함께 언덕에 올라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준아, 저 해는 지고 나면 다시 떠오르듯 우리 가문도 언젠가는 다시 찬란하게 빛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의 얼굴에 깊게 펜주름을 보며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고생을 헛되지 않게 할게요. 저를 위해 흘리신 그 피땀을 제가 꼭 세상의 빛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라고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덕인애는 그 늠름한 목소리에서 예전이 대감의 위엄을 발견하고는 감격하여 준이의 손을 꼭 잡았으며, 모자의 사랑은 섬마을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고 강인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섬 생활도 잠시 마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의 탐욕스러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덕인애는 본능적으로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준이를 단단히 무장시키려 애썼습니다. 현감은 역적의 자식이 섬에서 학문에 정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기회 삼아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아부하려 했으며, 덕인애는 준이에게 당분간 글 읽는 소리를 낮추고 몸을 낮추라고 당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며 고집을 피우기도 했지만, 덕인애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아이를 타일러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요하게 다스렸습니다. 덕인애는 갯벌에서 캔 조개들을 팔아모은 돈으로 준이가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노잣돈을 조금씩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준이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며 아이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준이의 낡은 도포를 기워주며 이 옷을 입고 과거장에 들어설 준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고, 그 소박한 꿈이야말로 그녀가 섬에서의 10년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낙이자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준이는 유모가 숨겨둔 주머니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푼돈에 담긴 지독한 사랑과 희생의 무게를 깨닫고는 유모의 발치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며 효도를 다짐했고, 모자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덕인애의 손가락은 이제 굽어져 잘 펴지지 않았고 추운 날씨면 뼈가 쑤시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아침마다 정성껏 끓인 보리죽 한 사발을 준이 앞에 내어놓으며 항상 따뜻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이제 제발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덕인애는 네가 대장부가 되어 세상을 호령할 때까지 이 어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며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양 대가댁의 기품과 섬마을 여인의 강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준이에게 세상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섬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가끔 차갑기도 했지만 덕이네와 준이가 일구어낸 10년의 세월은 그 척박한 땅을 희망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모자는 이제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준아, 세상은 넓고 험하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정직과 인덕이 있다면 그 어떤 눈보라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그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며 섬마을의 작은 방 안에서 세상을 향한 날개를 펼칠 준비를 차근차근 마쳤으며 모자의 사랑은 남해의 푸른 바다보다 더 깊고 넓게 일렁이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잠든 준이의 얼굴을 보며 주인 마님의 유언을 떠올렸고, 마님 보셔요. 공자님이 이토록 장성하셨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긴 안도에 숨을 내쉬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과 평온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닥쳐올 관아의 핍박도 두렵지 않았고 오직 준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은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섬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섬에서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고 다음 장에 펼쳐질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의 정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새벽 닭이 울고 파도 소리가 다시금 거세질 때 덕이네는 제일 먼저 일어나 준이의 아침상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를 기원했고 준이는 그런 유모의 뒷모습을 보며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덕이네가 보여준 그 눈물겨운 헌신은 척박한 섬마을의 흙을 보물로 바꾸어 놓았고 그 위에서 자란 준이라는 나무는 이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유모 덕이네와 준이의 이야기는 이제 섬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의 사랑은 피보다 진한 인간의 정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섬마을에서의 고단한 생존과 숭고한 교육을 통해 준이가 장성하고 모자의 정이 극에 달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 닥쳐올 탐관오리와의 대결과 덕이네의 마지막 희생이 담긴 네 번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이네의 그 투박한 손마디가 일구어낸 기적 같은 사랑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준이가 어떻게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될지 가슴 벅찬 감동의 전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덕이네의 따뜻한 보리죽 한 사발을 먹은 듯 든든한 마음으로 소백산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드시고 내일 이어질 정의와 사랑의 승리 이야기를 기대하며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남해의 외딴 섬에도 어느덧 뜨거운 여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바닷바람마저 후끈한 열기를 품어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이 이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 최연보는 백성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어린아이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온 마을을 공포와 원망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지요. 덕이네는 매일 아침 관아의 횡포를 전해 들으며 가슴을 졸였고 준이 공자에게 몸을 낮추라고 당부했지만 준이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의를 향한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붓을 들어 최애 원보의 타막을 꾸짖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정의를 갈구하는 시를 써내려갔으며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가문의 기계와 선비의 절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갯벌에서 일하는 안악들의 굽은 허리와 굶주림에 지쳐 울다
지친 아이들의 눈망울을 시구에 담아내며 언젠가 이 글들이 한양의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랐고, 덕이네는 그런 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닥쳐올 거센 폭풍우를 예감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 제가 쓰는 이 글은 단순한 먹물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외침입니다라고 말하며 더욱 붓끝에 힘을 주어 글을 썼지요. 최원보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역적의 자식이 비범한 글솜씨를 가졌으며 이 대감 가문의 마지막 보물인 옥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이를 빼앗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시켜 덕이네의 초가집을 수시로 감시하게 했으며, 덕이네는 관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준이의 글을 아궁이 속에 숨기고 옥반지를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단단히 갈무리하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의 눈치를 보며 덕이네에게 조심하라고 귀띔해 주었으나 최원보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 그들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이가 쓴 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관아의 포졸 손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시에는 현감을 똥개에 비유하며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라 비판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원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당장 그 고약한 놈을 잡아오라고 호령을 내렸으며, 포졸들은 몽둥이를 들고 덕이네의 집으로 들이닥쳐 평화롭던 마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덕이네는 준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덕이네를 거칠게 밀쳐내고 준이를 강제로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포졸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덕이네가 숨겨두었던 옥반지마저 발견되어 빼앗기고 말았으며, 최원보는 그 영롱한 빛을 내뿜는 보물을 손에 쥐고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역적의 자백을 받아낼 증거라고 우겼습니다. 덕이네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관아까지 기어 올라가 대문 앞에 엎드려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목이 터지도록 울었으나 차가운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쪽에서는 준이의 비통한 신음 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가슴을 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최원보는 준이에게 배후가 누구냐며 문초를 시작했고, 준이는 매서운 고문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비굴한 변명 없이 당당하게 현감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온 준이는 차가운 형틀에 묶였고, 최원보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준이에게 곤장 50대를 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는 어린 소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덕이네는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사또의 앞길을 막아섰으며,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늙은 유모가 매를 대신 맞겠으니 제발 공자님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머리를 땅에 짓겠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바닥을 적셨지만 덕이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고, 그 절박한 모성애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원보는 비웃으며 천한 유모 따위가 대역죄인의 매를 대신 맞겠다니 가상하구나. 좋다. 그렇다면 네가 대신 매우 10대를 맞아라. 만약 네가 죽지 않고 버틴다면 아이의 목숨은 부지해 주마라고 말하며 비인간적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준이는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덕이네는 준이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준아, 걱정 마라. 이 어미는 강한 사람이란다. 너는 오직 정의를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라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덕이네는 스스로 형틀에 올라 엎드렸고 집행관의 거대한 곤장이 하늘 높이 치켜들려 매서운 바람 소리를 내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가 덕이네의 등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얇은 무명 저고리가 찢겨 나갔고 지독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으나
덕이네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해 고개를 돌렸으나 덕이네는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10대 20대가 넘어가면서 그녀의 등은 이미 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의식은 자꾸만 멀어져 갔지만 덕이네는 내가 쓰러지면 준이가 죽는다라는 일념 하나로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매질이 30대를 넘어서자 덕이네의 입가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몸은 마치 낙엽처럼 파르르 떨렸지만 준이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잃지 않고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준아 울지 마라. 이 어미는 괜찮단다. 네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생각하니 이 매가 하나도 아프지 않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초인적인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집행관조차 손이 떨려 곤장을 제대로 내리치지 못할 정도로 현장은 숙연해졌고 최원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독하게 매질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50번째 매가 떨어졌을 때 덕이네는 힘없이 형틀 옆으로 고꾸라졌고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으며 준이는 포박을 풀고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유모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덕이네는 가늘게 눈을 떠 준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준아 살아서 다행이다. 이제 이 어미가 약속을 지켰구나라고 힘겹게 말한 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달려나와 덕이네를 부축했고 최원보는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분노 서린 눈빛에 겁을 먹고는 옥반지를 챙겨 서둘러 관아 안방으로 숨어버렸으며 정의가 실종된 마당에는 모자에 비통한 사랑만이 가득 찼습니다. 준이는 유모를 등에 업고 초가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고 어머니를 이토록 힘들게 만든 세상의 부조리를 반드시 바로잡겠노라. 뼈에 사무치는 맹세를 하며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유모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며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게요라고 애원하며 유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이네의 등은 깊게 패어 흉측한 상처가 남았지만 그녀는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다 기적처럼 눈을 떴고 준이의 손을 잡으며 네가 무사한 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며 다시금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의 숭고한 희생을 목격한 준이는 이제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감한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났으며 그는 덕이네가 치료받는 동안 마을 장정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최원보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모가 대신 맞은 매 한 대마다 서린 한을 붓끝에 담아 한양의 상소문을 작성했고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불의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덕이네는 그런 준이의 변화를 보며 비로소 이 아이가 가문을 일으키고 백성을 구할 제목이 되었음을 확신했고 자신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고통조차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며 아들의 앞길을 응원했습니다. 최원보는 옥반지를 가로챈 뒤에도 불안함을 느껴준 이를 영영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덕이네 모자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현감의 명령보다 덕이네의 인덕을 더 따랐고 관아의 횡포에 맞서 세금을 거부하거나 단체로 상소를 올리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시작했으며 이는 섬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단단하게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이네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희망을 심어주며 섬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고 준이는 그런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더 큰 꿈을 향해 날개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준이는 유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머니 제가 만약 한양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덕이네는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너는 돌아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네가 어디에 있든 이 어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이의 보따리에 자신이 아껴둔 마지막 노잣돈과 비상식량을 챙겨주며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서 내 운명을 개척하라고 등을 떠밀었고 준이는 유모의 눈동자 속에 서린 지독한 사랑과 기대를 확인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모자의 이별은 슬펐으나 그것은 더 큰 만남과 정의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으며 덕이네는 비바람 속에서도 준이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에 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이가 떠난 뒤 덕이네는 혼자 남은 초가집에서 매일같이 바닷가를 거닐며 준이의 소식을 기다렸고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50대의 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준이를 지켰다는 자부심에 가슴을 폈습니다. 최원보는 준이가 사라지자 덕이네를 잡아 가두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현감을 에워싸고 덕이네를 건드리면 관아를 불태우겠다고 협박하여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덕이네는 자신을 지켜주는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작은 음식을 나누어주고 아픈 이들을 간호하며 준이가 돌아와 이 땅의 눈물을 닦아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섬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지만 덕이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으며 그녀는 준이가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올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매일 밤 등불을 밝혀 준이가 돌아올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준이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선비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랐으며 자신의 매질이 준이의 가슴 속에 새겨진 정의의 불꽃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유모 덕이네의 숭고한 희생은 이제 섬마을의 전설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붉은 피가 적신 관아 마당의 흙 위에는 이제 용서와 사랑의 꽃이 피어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섬마을 선착장에 낯선 배 한 척이 정박했고 그 배에서는 위험 있는 복장을 한 관리들과 암행어사가 내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으며 덕이네는 직감적으로 준이가 돌아왔음을 느끼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최원보는 어사가 왔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부를 떨었으나 어사의 눈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는 현감의 죄상을 기록한 장부를 펼쳐 보이며 현장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덕이네는 마을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을 향해 주인 마님, 이제 보셔요. 우리 준이가 왔습니다. 라고 소리 없이 외치며 뜨거운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는 최연보의 품에서 빼앗겼던 옥반지를 되찾았고 그 옥반지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왕의 밀지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대감 가문의 결백을 증명하고 준이에게 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중한 문서였습니다. 최원보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고 어사는 자신의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가장 먼저 덕이네가 있는 낡은 초가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이는 유모의 거친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의 등에 매질이 가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 입을 맞추었고 모자의 상봉은 온 섬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덕이네는 준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장하구나. 내 아들아, 네가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았으니 이제 내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라고 말하며 준이를 껴안았고 준이는 유모의 등에 남은 상처 자국을 손으로 만지며 평생 이 상처를 잊지 않고 백성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네 모자의 승리를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고
척박했던 섬마을은 이제 정의와 사랑이 꽃피는 낙원으로 변모하였으며 덕인애는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명예를 되찾 준이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한 가문을 살리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숭고한 사랑의 승리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덕인애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자신을 지켜준 섬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작은 재산들을 모두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이는 유모를 가장 화려한 가마에 태우고 자신은 말 위에서 가마 곁을 지키며 호위하였고 그 위풍당당한 행렬은 유배 올 때의 처참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덕인애는 가마 안에서 흔들리는 옥반지를 보며 돌아가신 주인 내외분을 떠올렸고 비로소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고 평온한 안식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매와 향기보다 진한 보람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이야기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를 지켜낸 유모 덕인애의 위대한 희생과 그 결실로 정의가 실현되는 감동적인 순간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양으로 돌아가 무너졌던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마지막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덕인애의 그 따뜻하고 강인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소백산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드시고 내일 이어질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마지막 장을 기다리며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덕인애의 미소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며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섬을 떠나던 날, 남해의 푸른 바다는 마치 이들의 고난을 씻어내듯 유난히 잔잔하게 반짝였고 선착장에는 모자를 배웅하기 위해 섬의 모든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덕인애는 자신들을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덕담을 건네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갈무리했지요. 준이는 어사의 위엄을 갖추었음에도 유모의 곁에서 허리를 굽혀 노인들에게 인사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고 배가 멀어질 때까지 섬 사람들의 환호성은 파도 소리를 타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덕인애는 멀어지는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야 주인 마님의 유언을 온전히 지켰다는 안도감에 젖어 준이의 손을 꼭 쥐었으며 모자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배를 오던 그 험난했던 길과는 달리 모든 만물이 그들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했으며 덕인애는 가마 안에서 창밖의 산천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문경세제를 지날 때 그녀는 잠시 가마를 멈추게 하고 예전에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호랑이가 나타났던 절벽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리며 보이지 않는 산신령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준이는 말 위에서 유모의 뒷모습을 보며 저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그 험한 길을 자신을 업고 지나왔을까 생각하며 가슴 뭉클한 감동과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핀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모자의 귀환을 반겨주었고 덕인애의 가슴 속에는 이제 과거의 슬픔 대신 아들과 함께할 빛나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에 들어서자 10년 전 불타버렸던 이 대감의 저택은 왕의 하명으로 이미 옛 모습 그대로 웅장하게 복원되어 있었고 대문 앞에는 가문의 부활을 축하하는 구름,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덕인애는 가마에서 내려 10년 만에 밟아보는 정든 마당의 흙을 어루만지며 주인 마님과 대감 어른의 함자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고 준이는 그런 유모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왕은 준이의 비범한 재능과 덕인애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하여 이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었으며 가문의 모든 관직과 재산을 돌려주라는 어명을 내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저택마당에는 다시금 살구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었고 덕이네는 이제 유모가 아닌 이 집안의 큰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진정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이는 관직에 올라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났지만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덕이네가 머무는 안방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섬에서 유모가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아 자신을 먹이던 그 고단했던 손마디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으며 유모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봉양했지요. 덕이네는 그런 아들을 보며 준아, 나는 네가 정승이 된 것보다 네 마음속에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는 인덕이 살아있는 것이 더 기쁘단다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덕이네의 과거 사연을 듣고는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로 떠받들며 정성을 다해 모셨고 저택에는 10년 만에 다시금 따뜻한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네는 이제 대궐 같은 집의 상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검소한 성품을 잃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직접 부엌에 나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죽을 끓이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지어 보내는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준이에게 준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보아야 한다. 네가 섬에서 겪은 배고픔과 추위를 잊지 말아야 진정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늘 경계하며 아들의 초심을 다잡아 주었지요. 준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경전처럼 받들어 탐과 놀이를 징벌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어진 정치를 펼쳤으며 그의 이름은 온 나라의 의로운 어사로 칭송받으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덕이네는 가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주인 마님께 마음속으로 보고하기를, 마님 보셔요. 우리 준이가 이토록 훌륭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쉬셔요. 라며 행복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이는 덕망 높은 가문의 여인과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덕이네는 그들의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품에 안고 섬마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며 노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이들은 덕이네를 할머니라 부르며 유모의 품속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고 덕이네는 아이들에게 문경세제의 호랑이 이야기와 남해 바다의 파도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내와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쳤지요. 준이의 부인 또한 시어머니인 덕이네의 숭고한 과거를 존경하여 친어머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온 집안 식구가 덕이네를 중심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은 한양도성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덕이네의 얼굴에는 이제 고생의 흔적 대신 인자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한 주름이 자리 잡았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대감댁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덕이네의 등에는 여전히 10년 전 준이를 대신해 맞았던 50대의 매자국이 흉터로 남아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훈장이라 생각하며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가끔 유모의 등을 닦아주며 어머니의 그 상처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지만 덕이네는 준아, 이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네가 있고 우리 가문의 평화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아픔이 아니라 영광이란다라며 아들을 위로했지요. 그 흉터는 이 집안의 가보보다 더 귀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고 준이는 그 상처를 기억하며 평생을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처럼 여기는 참된 관리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눈꽃이 만발하는 저택의 사계절 속에서 덕이네와 준이의 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 가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남해 섬의 마을 사람들도 한양에서 어사가 된 준이가 보내주는 곡식과 물자 덕분에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마을 입구에 덕이네의 송덕비를 세워 그녀의 인덕을 영원히 기리고자 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덕이네를 역적의 유모가 아니라 섬을 구한 어머니라 부르며 그리워했고 준이는 매년 사람을 보내 섬의 형편을 살피고 보살피며 유모가 흘렸던 피땀 어린 땅을 신성한 고향처럼 소중히 여겼지요. 덕이네는 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전의 이웃들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 지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매일 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한 개인의 희생을 넘어 한 마을과 한 가문을 살려낸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었으며 그 향기는 남해의 파도를 타고 한양의 도성까지 길게 이어져 온 세상을 훈훈하게 적시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덕이네는 기력이 쇠하여 침상에 눕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준이가 앉아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켰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롭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가늘게 눈을 떠 준이의 얼굴을 확인하며 준하나 나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단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너는 진정 나의 아들이었고 너를 통해 나는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얻었단다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지요. 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어머니 제발 더 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아직 효도할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울먹였으나 덕이네의 눈동자에는 이미 천상의 평화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 속에 실려온 매화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덕이네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한양 도성에는 유례없는 비가 내렸으며 백성들은 자비로운 유모의 죽음을 애도하며 거리마다 소복을 입고 통곡했고 임금님조차 조사를 내려 그녀의 정절과 인덕을 높이 치하하며 장례를 국장 수준으로 치르도록 배려했습니다. 준이는 상주가 되어 유모를 친어머니의 예우로 모셨으며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인 내외분의 묘소 바로 곁에 정성스럽게 무덤을 만들어 평생토록 곁을 지키게 해드렸지요.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상여가 지나갈 때마다 만장을 흔들며 숭고한 유모의 넋을 위로했으며 그녀가 남긴 사랑의 교훈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의 무덤가에 직접 매화나무 수십 그루를 심어 그녀의 고결한 성품이 사계절 내내 향기로 남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고 그곳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이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유모의 묘소를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손주들에게 유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보아라, 이 집안의 영화는 나의 공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할머니의 피땀 어린 헌신과 50대의 매자국 위에 세워진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평생 겸손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준이의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여 많은 정승과 판서를 배출했으나 그들은 단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항상 유모 덕이네의 가르침을 가문 제일의 가훈으로 삼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덕이네의 무덤과 매화꽃은 해마다 가장 먼저 피어나 봄을 알렸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유모 덕이네와 준이 공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나누었던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온기는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덕이네의 그 숭고한 헌신과 자애로운 미소를 떠올리며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험난할지라도 덕이네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매와 향기 가득한 봄날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덕이네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락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권하며 저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소백산의 고요한 밤이 당신을 깊은 한식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제 모든 근심은 바람에 실어보내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의 꿈속에는 매화꽃이 활짝 핀 한양의 저택마당이 펼쳐질 것이며 그곳에서 활짝 웃고 있는 덕이네와 준이의 모습을 보며 당신도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당신의 머리맡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고 이불의 포근함은 덕이네의 따뜻한 품처럼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잠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안녕히 주무십시오. 당신의 밤이 오늘 이야기처럼 정의롭고 따뜻하며 보람되기를 마지막으로 기원하며 이만 이야기를 맺습니다. 잘 자요. 유모 덕이네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